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상위 계층이라며 다른 학생의 나라를 폄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월급으로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며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명문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아입니다. 20살의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세계 경제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NYU를 선택했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개강 첫날, 저는 아시아에서 온 두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서희와 태국에서 온 투란이었죠. 서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항상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투란은 글쎄요, 첫 인상부터 남달랐죠. 이건 에르메스 최신 백이에요. 태국에서 막 출시됐을 때 바로 구했죠. 투란은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녀가 착용한 모든 것이 명품이었죠. 샤넬 재킷, 루이비통 신발, 까르티에 시계까지. 마치 걸어다니는 명품 카탈로그 같았어요. 태국에서는 우리 같은 하이소 계층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태국의 상위 1%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국의 하이소는 정말 특별한 계층이라고 해요. 하이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태국의 상위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을 의미한다고 해요. 태국의 하이소는 보통 한 가문의 순자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바트에 달해요. 한화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 넘죠.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저는 이런 계층 구조에 관심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하이소는 단순히 부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까지 가진 특별한 계층이라고 해요. 대부분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투란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명품으로 도배된 생활을 하진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진정한 하이소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들은 이미 충분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사실 진짜 하이소들은 별로 티를 내지 않아요. 명품을 과시하면서 다니는 건 오히려 신흥 부자들이나 중산층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서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서희의 말로는 투란의 행동은 오히려 진정한 하이소답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투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죠. 투란은 수업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부를 과시했어요. 서희는 그런 투란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의 바른 성격 탓에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미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우리 집 펜트하우스에서요. 물론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투란의 태도는 점점 더 과시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SNS에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인증했고 다른 학생들의 평범한 삶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특히 서희를 대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를 폄하하는 말을 자주 했고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몇 번 사고를 쳤다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다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불공평하죠. 이런 일 때문에 요즘 태국에서는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서희를 곁눈질로 보며 말했어요. 마치 서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게다가 태국 현지 언론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한국 연예인들과
서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투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블랙핑크의 리사와도 친분이 있다며 자랑했죠.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사진들은 대부분 먼발치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개강 첫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점점 더 불편한 관계가 되어갔어요. 투란의 과시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서희를 향한 무시도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주 세계 경제학 강의실에서 일어났죠. 다음 주 월요일 평소처럼 세계 경제학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어요. 교수님이 오시기 전 학생들은 저마다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주말에 맨해튼에서 쇼핑했어요. 명품 매장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쇼핑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투란이 말을 꺼내자마자 몇몇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특히 명품에 관심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눈을 반짝였죠. 근데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태국 하이소가 오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서. 서희가 책상 위 펜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실 제가 한국의 톱스타들이랑 많이 친해요. 특히 BTS 멤버들이랑은 자주 만나죠. BTS가 태국 공연할 때마다 저희 가족이 스폰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도 자주 가죠. 사진 있어요? 서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아, 그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는 못하는데. 투란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아, 리사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사랑은 정말 친해요. 방콕에서 자주 만나거든요. 투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리사의 콘서트장이나 팬미팅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국 연예인들이 태국에 오면 다들 저희 가문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태국 연예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실 서희 씨도 제가 도와주면 연예인들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서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투란의 말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저러지? 제가 도와준다는데. 투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만 세요? 사실 태국 하이소랑 비교하면 한국의 연예인들도 그냥 일반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태국 활동을 도와주는 거지. 교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투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금 우리 태국의 도움이 절실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같은 하이소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 봐요.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늘 강의 주제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오늘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투란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노동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바람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이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투란 씨의 말씀과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네요.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어요. 제가 방콕을 방문했을 때 현지 근로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태국 기업에서는 월 1만 5천 바트를 받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은 3만 바트까지 받게 된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실제 임금 명세서와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복리후생의 차이예요.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깨끗한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명절 때는 고향에 갈 수 있도록 귀향 비용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임금 체계를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태국의 4배 수준이에요. 거기다 한국은 야근 수당을 150% 더 주고 주말에 일하면 200%를 더 줘요.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모두 의무예요.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좋은 근로 조건 때문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잘잘못이 아니라 두 나라의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투란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태국 불법 체류자들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성매매 알선 단체들이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해에만 해도 방콕발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수차례 불법 약이 적발되었고 서울 시내 태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지속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태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래봤자 한국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저희 태국 하이소들은 한 달 쇼핑비가 한국 사람들 연봉보다 많을걸요. 그 작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하고 좋은 차는 평생 모아도 못 살 거예요. 한국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래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투란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합법적으로 일하면 받는 월급으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다들 돈 많이 주는 불법 일을 찾는 거라고요. 결국 이런 일들은 한국의 낮은 임금이 문제예요. 저희 가정부 월급이 한국 회사원 연봉보다 많을걸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투란의 황당한 주장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우리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양국의 임금 구조와 경제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반면 태국의 GDP는 약 5천억 달러 수준이죠.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8달러, 태국은 약 2달러입니다. 투란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평균일 뿐이에요. 우리 하이소 계층에게는 한국 임금은 우습게 느껴지죠. 잠시만요.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아시나요? 당시 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97년 금융위기 때 태국 바트화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1997년 말 태국 경제가 최악일 때
나콜라 차시마에 대규모 가전 공장을 설립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방콕 근교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웠고 LG전자는 라용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설립했어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의 선진 제조 기술이 태국에 전수되었고 현지 부품업체들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1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자리들이 단순 노동직이 아닌 기술직과 전문직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태국 직원들은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고 이를 통해 태국의 제조업 수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현재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이 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죠.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태국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4년대에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사회적 요인도 있었다는 거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방콕의 한국 기업 공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한국인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했죠. 이런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을 가속화했고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꼴등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태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소라 불리는 최상위 계층과 로소라 불리는 저소득층의 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소득 분배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실제로 방콕의 하이소 계층이 사는 지역과 빈민가의 생활 수준 차이는 마치 다른 나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이소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가고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죠. 현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도 하이소 계층으로 현재 이러한 빈부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반면 로소 계층은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란의 주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희 태국의 재벌들은 한국의 재벌들보다 더 부자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시죠. 한국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390억 달러로 아시아 5위,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90억 달러로 글로벌 순위 152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5억 달러로 167위를 기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반면 태국의 경우 가장 부유한 CP그룹의 치어라와 가문이 보유한 자산이 약 130억 달러로 세계 11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투란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죠. 게다가 교수님은 양국의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산업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태국은 아직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라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고 손톱으로 책상을 긁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한국과의 경제력은 소수 부유층의 재산이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의 질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빈부격차, 진위계수, 중산층 비율 등이 더 중요한 지표죠.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기, 투란이 입고 있는 샤넬 재킷.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이게 진짜 샤넬 맞아요? 갑자기 앞자리에 미국 학생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뉴욕의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인턴십을 했던 학생이었죠. 당연히 진짜예요. 제가 왜 가짜를 입겠어요? 투란이 화를 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요, 그게. 제시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투란의 재킷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진짜 샤넬 재킷의 스티치는 저렇지 않아요. 로고의 각도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샤넬은 이런 디자인을 출시하지 않았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제 투란의 옷과 가방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저 루이비통 가방도 진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시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품의 가죽 패턴은 저렇게 일정하지 않고 스티치의 간격도 달라요. 투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으로 가방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투란 씨,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이소 계층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기업 소속이신가요? 투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태국의 SCG그룹에서 일하세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나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 그룹의 최고 경영자세요. 투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수님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SCG그룹의 현 CEO는 롱곤 PM 파이라 씨인데요. 투란 씨의 성씨와는 다른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투란에게 쏠렸죠.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저 SCG그룹의 평범한 회계 직원이에요. 우리가 하이소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교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럼 리사와의 친분도 한국 연예인들과의 교류도 거짓말인가요? 서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콘서트 때 멀리서 본 게 전부예요. 사진도 다 합성했고 저는 그냥 투란 씨,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건가요? 교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태국에서는 요즘 반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소인 척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태국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고 특히 서희 씨를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서희 씨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질투가 났거든요. 투라는 갑자기 강의실을 뛰쳐나간 후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가치는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종종 국가 간의 경쟁, 문화적 우월감, 경제적 성취를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투란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그 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국가 간의 경쟁이 때로는 개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는 거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문화와 발전 과정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가치는 국적이나 부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력과 한국인들의 임금을 무시하는 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GDP도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우다 결국 거짓말이 들통난 태국 학생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시점에서 태국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한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사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룸메이트인 지연이의 추천으로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오늘은 특별히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늘은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 선호도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셨거든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무척 기대되는 주제였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여성들의 결혼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각종 그래프와 도표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 중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프상으로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통계는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비율이었는데 이 수치 역시 믿기 힘들 정도로 높았답니다. 한국인 여성들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독립성, 그리고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령대별 선호도였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한류의 영향과 한국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적 개방성을 꼽으셨어요. 실제로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현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높은 선호도의 원인이 순전히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한류와 같은 문화적 영향도 크지만 여기에는 더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 안정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산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외모적 특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아시아 각국의 이상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의 큰 키와 균형 잡힌 이목구비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외모 특징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링 능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옆자리의 지연이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이 통계들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현대 아시아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스크린의 통계 자료가 바뀌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의 각종 흉악 범죄 때문에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매우 까다로워졌거든요. 특히 관광객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4년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1%나 감소했다는 통계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현재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KETA라는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한 후에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의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입국장에서 거부당한 태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입국이 거절된 사례들, 그리고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된 심사가 완화되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태국 내에서는 한류에 대한 반감도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태국 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국 유학생 차다였죠. 교수님, 저는 이런 한국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요. 태국은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차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차다 씨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도 불구하고 태국 여성들의 한국 입국 시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태국 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심지어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비자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이때 지연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태국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90일까지 가능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도 태국 국적을 가진 관광객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국 자체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이죠. KETA 승인이 필수이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차단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관광이 목적인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전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토록 까다로운 입국 심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태국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 왜 그토록 한국행을 고집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궁금증을 읽으신 듯 더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에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처럼 퍼져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이런 성공 사례들이 바이럴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 개의 SNS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고급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에서 쇼핑하는 모습, 최신형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었죠. 이런 게시물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내 인생은 꿈만 같아요. 한국인 남편 덕분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이 태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트렌드가 성형 문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한국인 스타일 성형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기본이고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높이며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드는 등 한국인의 이목구비를 표방한 성형 패키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성형 전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인 특유의 이목구비가 한국인과 흡사하게 바뀐 모습들이었죠.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K-뷰티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국 아이돌과 비슷한 외모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현상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외모 변화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형수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많은 여성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에는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와 데이팅 앱까지 모든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플랫폼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 성공률 100%와 같은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SNS 게시물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광고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한국인 남편 스펙별 금액, 비자 취득 보장 프로그램, 국적 취득까지 완벽 케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가격입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기본 수수료로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결혼이 성사되면 추가로 3천만 원까지 요구한다고 해요. 심지어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이런 브로커들은 태국 현지에서 한국 결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직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수사 사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한국 생활 경험을 내세워 태국 현지에서 한국 전문가를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한국 남성이 좋아하는 스타일 메이크업까지 교육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이나 단속을 피하는 요령까지 가르친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런 브로커들은 주로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네트워크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이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차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일반화된 말씀 아닌가요? 모든 태국 여성이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편견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임신을 통해 체류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고 태국 총리실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뉴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송금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고 해요. 태국 총리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법 체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런 상황이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정부의 방관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결혼 이민 비자를 받고 2,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후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하면 국적 신청이 가능하죠. 문제는 이 과정을 겨냥한 계획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단은 계속해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혼 중개 사이트의 실제 게시글들, SNS에서 공유되는 한국 결혼 성공 후기, 심지어 국적 취득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까지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행태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중개업체들은 100% 성공 보장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며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한국 남성과의 결혼과 한국 국적 취득에 집착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말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태국의 방콕 기준 평균 임금은 한화로 약 85만 원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의 지방 도시 평균 임금은 이보다 더 낮아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직장인의 월급이 한화로 약 12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면 월 250만 원 이상도 가능하죠. 강의실은 이 엄청난 임금 격차에 술렁였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복지 제도까지 고려하면 많은 태국 여성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면 태국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결혼 후 남편의 재산을 노리거나 카드 빚을 만드는 등 계획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유흥업소나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전 재산을 빼돌린 사례, 거액의 카드 빚을 남기고 잠적한 경우, 불법 취업으로 단속된 사례들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됩니다. 일부 중개업체들은 이러한 계획까지 함께 조언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차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국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성 있는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시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무고한 아이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2, 3년의 결혼 생활 유지가 필요한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태국 여성들이 이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적 취득 후 아이를 한국에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아버지 혼자 키우게 되거나 친척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전 가정의 아이는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태국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이루는 사례도 있었죠.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른 채 자라나게 됩니다. 차단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 사례를 띄우셨어요. 이것은 실제 8살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의 태국인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민수와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SNS에서 삭제했고 연락처도 변경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민수와 같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민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한국말만 할 줄 알지만 자신의 외모는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것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차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민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사례가 300건이 넘게 보고되었어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자해 시도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절반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학습 부진을 보이고 있죠. 더구나 이런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선택이 무고한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작된 선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일부 태국 여성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진심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태국 여성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차다를 비롯한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죠. 그들도 자국민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류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아픈 현실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강의가 끝날 무렵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상황인데도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태국 여성들이 한국을 오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총리와 중국의 주석이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태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을 의식한 행동을 보여준 태국 총리를 비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바입니다. 평소처럼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늘 수업 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여서 조용히 수업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보통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수업을 시작하시던 교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죠.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죠. 교수님의 말씀에 옆자리의 미니와 누차라가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2023년 태국은 관광업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큰 역할을 했죠. 무려 12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이는 하루 평균 3,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콕의 거리는 한국어 간판으로 가득했고 파타야와 푸켓의 해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국 여행이 다뤄질 때마다 관광객이 급증했고 SNS에서는 태국 여행 인증샷이 트렌드가 되곤 했어요. 저는 옆자리의 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그래프는 2023년과 2024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깨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거예요.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하락세.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프의 날카로운 하락 곡선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옆자리 태국 학생 누차라가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직였죠. 2023년 11월 28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한 항공편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태국인 관광객 20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도 신문실로 안내됐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지쳐 보이는 태국인들의 모습, SNS에 올라온 분노에 찬 게시물들이 이어졌죠. 이들 중 5명은 결국 입국이 거부됐어요. 인솔자였던 수파폰 씨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우리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는 그녀의 글은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됐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정상적인 입국 심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죠.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4만 명에 달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와 연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 기간 동안 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됐고 그중 30%가 태국인이었어요. 특히 방콕 소재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적발되면서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을 불법 취업시켜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누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교수님은 부드럽게 누차라의 말을 끊으셨어요. 맞습니다, 누차라 씨. 하지만 이런 소수의 사례가 전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죠. 태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태국인 차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다뤘어요.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었죠.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들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1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2분기에는 무려 67%까지 떨어졌죠. 이는 태국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콕 통룸 지역의 한인타운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성업했던 한국 음식점들과 한인 마트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누차라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교수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잠시만요. 이 자료들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페루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은 화면에 두 정상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어요. 철도 연결 사업부터 AI 신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죠. 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보였죠. 교수님,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니 씨의 의견을 들어보죠. 누차라 씨,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민희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무려 20%에 달해요. 이는 전 세계에서 관광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민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중국인의 1.8배였어요. 평균 체류 기간도 중국인이 4.2일인 것에 비해 한국인은 6.7일이었죠.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의미예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차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고용 시장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로 인한 실직자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어요. 삼성전자의 태국 법인 구조 조정으로 방콕 인근 공단에서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태국 철수로 추가로 5천 명이 실직했죠. 민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이 약속한 투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속한 투자액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27%에 불과해요.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행률은 82%였죠. 저는 민희의 철저한 자료 조사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분명 이 토론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죠. 좋은 자료네요, 민희 씨.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죠.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죠. 올해 초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한 호텔 매니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매너 있는 한국인 관광객이 그립다는 말까지 했죠. 치앙마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32%까지 떨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중국과 급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교수님은 경제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단순히 메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방콕 인근 공단에서 127개의 태국 중소기업들과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기술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54개 부품 협력사와 함께 현지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덕분에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완제품 조립만 하고 핵심 기술은 모두 본국에서 가져옵니다.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둘째, 일자리 질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을 보면 임원급의 30%가 현지 인력이에요. LG전자 태국 법인의 경우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직의 82%가 태국인이었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의 85%가 중국 본토 출신이었어요. 태국 직원들은
대부분 단순 업무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죠. 이는 결국 태국 노동자들의 경력 개발과 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셋째, 부채 함정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례로 입증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갚지 못해 결국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줘야 했어요. 라오스의 경우 중국의 1대1로 사업 참여 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8%에서 89%로 급증했고, 몰디브는 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갔었죠. 현재 태국이 중국과 추진하려는 고속철도 사업의 예상 비용은 태국 GDP의 8%에 달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큰 문제죠. 마지막으로 관광 수입의 질적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일 258달러였어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142달러에 그쳤죠. 더 중요한 건 소비 패턴의 차이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박비의 73%를 현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출했고, 식비의 82%를 현지 식당에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전체 여행 경비의 65%가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죠.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이는 태국의 소상공인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태국의 주요 싱크탱크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마삿 대학 경제학과의 15명의 교수진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들은 중국 의존도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3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 태국 경제의 자율성 약화. 둘째, 현지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성. 셋째, 국가 안보 측면의 취약성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각종 보고서들을 띄우셨어요. 방콕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 태국 경제위기 분석 보고서도 주목할 만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출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태국 국립개발연구원 TDRI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중소기업 중 42%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치앙마이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더 나아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태국 경제를 식민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그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며 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누차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그녀도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처음 듣는 것 같았죠. 방콕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길 설득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의 경제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차라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더니 반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통탄 총리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에요.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을 이끌었고 그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죠. 친나왓 가문은 대대로 태국의 정치를 이끌어왔어요. 그들의 정치적 판단은 늘 옳았고 태국 국민들도 이를 신뢰해왔죠. 누차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초의 3번째 여성 총리예요. 그분의 판단이 어떻게 틀릴 수 있죠?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정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 경험과 능력을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녀는 2024년 8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부동산 회사의 CEO였어요. 정치 경험이라고는 아버지 탁신 친나왓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이 전부였죠. 외교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경험도 전무했어요. 방콕 정치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태국 역대 총리 중 정치 경험이 가장 적은 인물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NIDA가 실시한 2024년 3월 여론조사를 보시죠. 패통탄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처음 54%에서 32%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는 28%까지 하락했죠.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45%,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평가가 38%를 차지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방콕 클롱토이 빈민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주민들의 생활고를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패통탄 총리는 1,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나타났죠. 현지 언론은 서민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을 들고 빈곤 현장을 방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또한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대기업법 인세 감면이 핵심이었어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고작 1%의 예산만 배정됐죠. 방콕 포스트는 이를 재벌 친화 정책의 위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태국 의회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패통탄 총리는 이를 불참하고 대신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방송 내용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스타일이었어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중국 접근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 태국 경제 협력 추진 계획 검토 회의 내용을 보시죠. 여당 소속 의원 147명 중 68명이 협력 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했어요. 특히 태국 중국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의 2.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포스트의 보도를 보시면 태국 재무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규모가 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패통탄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 의존도 심화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부른 중국 의존은 제2의 식민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차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패통탄 총리의 선택은 분명 옳았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와 함께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중국은 지난달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급격히 가까워지려 하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했죠.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둘째,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차관 제공 방식에서 투자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이 지적해온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미 무역 전략이에요. 중국은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단순히 GDP 순위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로 중국의 12,000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아요. R&D 투자 비중도 한국이 GDP의 4.8%로 중국의 2.4%보다 2배나 높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의지예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태국의 산업화를 실질적으로 도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 설립한 직업 전문학교만 해도 매년 3,0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누차라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한국이 사라지자 중국과 손을 잡게 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태국 시민들은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삼성전자가 멕시코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태국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한 태국인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태국에서 삼성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상황이 알려지게 되고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생 K씨입니다. 오늘 아시아 경제학 수업에서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오늘 태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철수 문제를 꺼내셨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평소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죠. 특히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레이저 포인터까지 들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보니 이번 주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실 생각이신지 알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로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철수 문제를 꺼내셨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삼성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표정을 굳히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와 마약 범죄 증가로 입국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죠. 더 심각한 것은 태국 내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위협을 받게 된 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이어온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삼성은 끝까지 태국 공장만큼은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결국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삼성은 태국 공장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의 경제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삼성전자 DA 사업부가 태국 생산 공장의 5분의 1 라인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은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에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상세한 제품 판매 통계가 나타났죠.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특히 전기가스 오븐과 데이코 브랜드의 빌트인 제품은 판매의 8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가리키며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연간 생산량의 55%가 북미 시장으로 27%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전체 생산량의 82%가 서구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두 개의 운송 경로가 대비되어 있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평균 25일이 소요되며 컨테이너 한 대당 운송비도 약 4,000달러나 듭니다. 반면 멕시코 케레타로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트럭으로 하루면 충분하고 운송비도 태국 루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USMCA를 체결했습니다. 무관세 혜택으로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번에는 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결정은 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있던 지역의 실업률이 급증했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최근 경제 지표가 나타났어요. 공장 철수로 직접 실직한 인원만 약 3,00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1만 2,000명이죠. 한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이 3.2명이라는 태국의 통계를 고려하면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이 공장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태국 시민들이 삼성전자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보이콧 삼성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삼성 제품을 파는 매장 앞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불매 운동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학생 차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삼성은 태국을 배신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철수하면 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차나는 감정에 복받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태국은 30년 넘게 삼성을 믿고 지지해왔어요.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철수를 결정하다니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차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태국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어요.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이 말하는 글로벌 기업의 책임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삼성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삼성이 우리를 버렸듯이 우리도 삼성을 버릴 겁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삼성은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저는 차나의 감정적인 발언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분명 그녀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처럼 들렸거든요. 더구나 그녀가 말하는 전국적인 불매운동이라는 것도 SNS에서만 일부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차나의 격앙된 발언은 분명 많은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지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교수님은 차나의 발언을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에서는 이제 이 감정적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차나 학생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왔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지난 30년간 삼성전자는 태국 공장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 기술 이전, 지역사회 발전 기금 등 다양한 방면으로 태국의 발전에 기여해왔죠. 특히 직원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해외 공장보다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위협적인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죠.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났고 심지어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삼성 공장 현황이 나와 있었죠. 여러분,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생산기지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태국 공장의 30년 역사가 담긴 타임라인을 가리키셨어요. 1990년 초 삼성이 처음 태국에 공장을 설립했을 때부터 이어온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와 삼성은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신뢰를 쌓아왔죠. 실제로 태국 공장의 현지 화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장의 현지 직원 비율은 95%에 달했고 부품 조달의 60% 이상을 태국 현지 업체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차나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는 기업입니다. 이윤 추구는 당연한 목표죠. 하지만 태국에서만큼은 달랐어요. 실제로 최근 2년간 태국 공장의 영업이익률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공장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삼성은 계속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30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협력을 삼성은 잊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최근의 상황은 더 이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공장 운영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이는 배신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끼는 관계일수록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교실 안에는 깊은 이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 인간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교실에서 갑자기 차나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의 말씀은 모두 삼성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요. 이제 태국인들은 삼성 제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답니다. 애플이나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면 되죠. 태국인들이 등을 돌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예요. 차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미 갤럭시를 버리고 샤오미로 바꿨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SNS에서는 이미 수많은 태국인들이 삼성 제품을 버리는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국은 이제 곧 자체 스마트폰도 개발할 거예요. 삼성이 우리를 무시했듯이 우리도 삼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태국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어요. 차나의 주장은 점점 더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게다가 우리는 중국, 일본과 새로운 협력을 시작할 거예요. 삼성이 떠난 자리는 금방 다른 기업들이 채울 수 있죠. 오히려 이번 일은 우리 태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차나의 말을 듣고 작은 한숨을 내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참는 것 같기도 했죠. 특히 그녀가 태국의 자체 스마트폰 개발 얘기를 할 때는 몇몇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차나의 감정적인 발언을 들으며 때로는 분노가 얼마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교수님은 이제 차나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려는 찰나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한국 유학생인 지연이었죠. 그녀는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차나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가 보여요. 2024년 기준으로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21%로 1위, 삼성이 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삼성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최신 시장 조사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태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전체 스마트폰 구매의 약 75%가 중저가 모델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는 태국의 경제 상황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반영하는 거죠. 샤오미가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샤오미는 주로 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품질 문제와 사후 서비스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에서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은 차분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죠. 차나 씨가 말씀하신 애플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연이는 태국의 평균 임금 통계를 화면에 띄웠어요. 방콕의 평균 월급이 약 2만 바트인데 최신 아이폰 15 프로의 가격이 무려 8만 바트에 달해요. 일반 직장인의 4개월 월급을 한 번에 써야 하는 거죠. 게다가 지방으로 갈수록 평균 임금은 더 낮아져서 대부분의 태국 소비자들에게 아이폰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답니다. 지연이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나왔죠. 반면 삼성은 어떨까요? 최고급 갤럭시 S24 울트라부터 중저가 A14까지 가격대가 8,000바트에서 5만 바트까지 다양해요. 특히 갤럭시 A 시리즈는 15,000에서 25,000바트 사이로 태국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죠.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갤럭시 A 시리즈는 샤오미 제품과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배터리 수명은 20% 더 길고 AS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어요. 태국 전역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실제로 올해 초 조사를 보면 샤오미에서 삼성으로 브랜드를 바꾼 소비자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주된 이유로는 안정적인 성능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꼽았답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 만족도예요. 삼성전자는 태국에서 광범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요. 반면 샤오미나 다른 중국 브랜드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죠. 실제로 태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 조사를 보면 삼성 제품 사용자의 재구매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답니다. 지연이의 차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의 교실의 분위기는 한결 객관적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차나조차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이야기를 듣던 차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곧 태국도 자체 스마트폰을 개발할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다시 한번 바꾸셨어요. 차나 학생,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함께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태국의 기술 의존도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지난 30년간 태국의 전자산업 발전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태국 내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에만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죠. 현재 태국의 전자제품 생산 기술의 약 60%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00개의 핵심 부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은 이 중 단 10%만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은 전무한 상황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구나 스마트폰 제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운영체제, 보안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태국의 기술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SNS에서는 보이콧 삼성 해시태그가 50만 건 이상 게시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태국 전역에서 대규모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이 게시물의 약 70%가 단 500여 개의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일부 계정들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교수님은 방콕 포스트 신문의 최근 기사를 인용하셨어요. 방콕 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의 판매 담당자는 오히려 최근 들어 삼성 제품 문의가 더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삼성이 떠난다는 소식에 오히려 제품을 더 구매하려 한다는 거죠. 실제 태국 소비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방콕에 사는 타나폰 씨는 삼성은 우리 가족이 20년 넘게 신뢰해온 브랜드예요. 정치적인 문제와 제품의 품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죠. 치앙마이의 주부 수파펀 씨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어요. 지난주에도 삼성 냉장고를 새로 샀어요. SNS의 선동적인 글들이 실제 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니까요. 실제로 지난달 삼성전자의 태국 내 가전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고가 제품군에서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SNS상의 반응과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때로는 SNS의 시끄러운 목소리보다 조용한 다수의 선택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방콕에서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인 모습이 보였어요. 이 시위의 주축은 삼성 공장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지역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총리가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시위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1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했다는 프라위 씨는 총리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우리의 일자리는 그의 무능함 때문에 사라졌습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방콕 카오산 로드의 식당 주인 수한 씨도 발언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나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총리는 외교관계 회복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무능한 외교를 참을 수 없어요. 시위대는 총리가 보여주기식 외교만 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죠.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태국 국민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차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특히 태국의 기술 의존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을 때는 그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한 분위기였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차나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은 찾지 못하는 듯 했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국제관계와 경제는 결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걸요. 처음에는 저도 차나의 입장이 이해되었어요. 자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깨달았어요.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 기업의 결정이 단순히 이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 물류, 비용, 시장 상황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실은 항상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SNS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닌 실제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차나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어쩌면 그녀도 오늘 수업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 국제 문제를 접할 때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삼성전자가 사라지자 경제 위기에 닥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일부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이미 태국에서의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불매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